안녕하십니까. 김영래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회계관리 1급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무회계 파트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그 회계관리 1급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회계관리 1급 보면은 시험 과목이 지금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두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들 지금 뭐 강의 제가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그 이 시험 관련해서 좀 OT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재무회계랑 그다음에 세무회계 두 파트로 있는데 지금 얘네가 각각 사실 40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40문제고 40문제가 오늘 10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100분. 여러분 100분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킹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시험은 95분 정도 치르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그 95분 동안 몇 문제를 풀으셔야 되냐면은 80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80문제 시간을 계산해보면 제가 그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봤었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95 나누기 80을 하면 한 1.2분이 좀 안 돼요. 1.2분이 뭐 살짝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 때 한 1.2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고 뭐 간혹 계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뭐 한 20초, 30초 이내에 푸시면 되고 계산 문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돼요.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 획득. 얘도 마찬가지고 세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을 획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파트는 제끼고 어떤 파트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모든 파트를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실제 일단 저는 재무회계 강의를 할 거니까 이 재무회계 파트 자체가 지금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4페이지에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평가범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 그다음에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파트를 제끼고 어느 파트를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얇고 넓게 다 아셔야 돼요. 이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끼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계관리 1급에서 뭐 회계관리 2급도 마찬가지고요. 재경관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3.1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계산기를 여러분들 지참하실 수가 있어요. 계산기 지참이 가능해요. 실제 계산기 지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하실 수가 있죠. 뭐 암산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서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제가 시험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자 잠시만요. 거기 지금 4페이지 보시면은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평가범위라고 해서 재무회계 일반 아까 제가 방금 써놓은 거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할 거는 회계의 기본 개념, 재무회계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회계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보면은 재무상태법 일반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쭉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일단은 한번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페이지 볼게요. 자 회계의 기본 개념.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뭐 회계원리나 나는 회계원리나 뭐 회계관리 1급을 공부하시기 전에 회계관리 2급을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는 어쨌든 회계에 대해서 뭐 강의를 이전에 수강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다가가기가 수월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없다라고 하시면은 회계관리 1급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회계 원리조차 내가 들으시지 않았다면 하지만은 제가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그래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회계의라고 되어 있어요. 14페이지 회계의. 거의 지금 끝 쪽에 맨 마지막 줄에 회계란 자 거기 줄 치셔야 되는데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거기까지 줄 치시고요. 자 회계란보다 거기 보면은 정보 이용자들 써볼게요.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조금 책에는 없는 형용사 하나를 써볼게요. 형용사.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어떤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이 회계라고 하는 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 정보 이용자들이 누가 있느냐? 자 거기 책에 보세요. 다 필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보면은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고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표가 있어요. 표가. 그래서 지금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라고 했고 내부는 관리회계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 재무회계에서 거기 보시면 보고 대상 있죠? 투자자나 채권자. 이게 지금 기업 외부가 있고 기업 내부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 외부는 투자자, 채권자고 기업 내부는 뭐 경영자겠죠? 경영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 등. 우리 투자자는 뭐 누구죠? 여러분도 뭐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주주가 되겠죠? 주주.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될 거고 어쨌든 이 투자자, 채권자 혹은 이런 경영자 등에게 재무적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다? 회계다. 회계. 그래서 그 보시면은 재무회계랑 지금 관리회계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할 거예요. 거기 지금 관리회계가 있는데 그 관리회계는 자 여기 지울게요.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가 있는데 그 관리회계 옆에다가 우리 그 가로 열고 여기 원가회계 여기 원가회계 이렇게 써볼게요. 원가회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원가회계 과목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 원가회계 과목 없는데 여러분들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는 원가회계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면은 그때 과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건 뭐다? 이 재무회계를 공부할 거예요. 재무회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재무회계 의의를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자본 변동, 현금 흐름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 그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게 뭐예요? 재무 상태표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따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경영 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회계다. 자, 원가 회계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거기 작성 근거 있죠? 작성 근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 기업회계 기준에 뭐가 있다? 우리 한번 써보죠. 기업회계 기준에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무회계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KIFRS 국제회계 기준이나 그리고 K갭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릴 거고, 자 그래서 보고 양식의 재무제표 있죠? 아까 제가 그 의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자 그거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필기 안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보고 시점은 보통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회계의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재무보고의 목적을 볼 건데, 그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냐? 자, 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네모 3번에 재무보고의 목적돼 있어요. 자, 지금 가로 1번에 끝에 보면 유용한 정보 제공돼 있죠? 가로 2번도 끝에 보시면 유용한 정보에 제공돼 있어요. 그리고 가로 3번도 어떤 정보의 제공, 가로 4번도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자, 그럼 어떠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냐? 자, 죄송합니다. 자, 가로 3번 보시면은, 자, 아까 의의에 보셨잖아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미래 현금,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삼성이 스마트폰을 팔아요. 그러면은 삼성의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의 실적을 보고, 아, 삼성이 돈을 이만큼 벌겠구나.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면 1번, 2번, 3번, 4번 되는데 3번부터 설명드리는 건데, 자, 3번 했고 2번 했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의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을 잘 팔아서 아, 실적이 좋구나. 이거를 삼성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내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 즉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자, 그리고 4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실질적으로 삼성 회장이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수탁 책임 평가, 아, 지금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떠한 뭐 재무 정보, 회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마자 3번에 국제회계 기준 나왔죠?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자, 거기 한쪽 넘기시면 지금 19페이지 있어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지금 KIFRS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여기 써놓은 거 KIFRS랑 발음이 잘 안 되네요. KIFRS랑 그 다음에 이게 K갭이 이게 뭐냐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옆에다가 K갭이라고 써보세요. K갭. K갭.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들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인데 책에 조금 없는 것도 있어서 있지만 제가 약간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우리가 회계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크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러면은 국제회계 기준 누가 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누가 쓰냐?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요. 여기 상장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무조건 써야 돼요. 상장기업. 우리 여러분들 주식거래에서도 그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그 상장된 기업들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그다음 뭐 LG나 뭐 롯데나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어떤 기준을 써요? 국제회계 기준을 써요. 상장기업. 그리고 금융 쪽에 있는 기업들. 금융 쪽. 왜냐하면 금융 쪽에 속하는 뭐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아주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국제회계 기준은 사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비해서 어떤 기준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약간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라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누구냐? 우리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 근데 이 비상장 기업 중에서 나는 국제회계 기준을 그래도 쓰고 싶어. 그러면은 국제회계 기준을 써도 돼요. 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을 써도 돼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걸 만약에 희망하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희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해서 쓸 수 있다. 희망이 좀 말이 그러네. 자, 여기 희망이 아니라 선택해서 우리 적용하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 보면 원칙 중심의 회계돼 있고 이거 책에 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고 우리 일반 기업 기준은 규칙 중심의 회계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뭔가 아웃라인을 제공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제공을 해줄 테니까 자, 이 틀 안에서 틀 안에서 너희들이 회계 처리를 해. 그래서 아웃라인만 제공해주고요. 얘네들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제공해줘요. 디테일. 제가 영어로 썼는데 뭐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원칙 중심의 회계다. KIFRS는 근데 K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의 회계다. 좀 세세하게 이렇게 얘네들 좀 능력이 되잖아요. 상장기업이나 금융 능력이 되잖아요. 차라리 큰 아웃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뭔가 예외적인 회계 처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회계 처리해. 물론 알아서라고 하는 게 뭐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죠. 큰 아웃라인 안에서. 근데 약간 능력이 부족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해. 디테일을 주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연결. 자,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뭐 모회사, 자회사 있잖아요. 뭐 보통 우리 뭐 큰 뭐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만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요새 또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우리가 그 모회사, 자회사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 모회사, 자회사를 묶어서 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회계라고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연결회계. 이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할 때 고급 회계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어쨌든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연결 중심의 좀 회계 처리가 기본 바탕이 돼 있다. 자,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좀 작은 애들이잖아요. 작은 애들이니까 개별 중심 그냥 기업 하나 이렇게. 자, 그리고 기업 한 개. 그리고 공정가치 확대 적용 있고 제한적인 공정가치. 여러분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뭐 말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는 좀 시장가치랑 비슷한 정확하게 시장가치는 아니지만 시장가치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KIFRS 안에서 계속해서 자산을 시가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좀 제한적으로만 공정가치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즉 공시항목 확대라고 돼 있죠. 우리 공시항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또 여러분들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 이 주석이 사실 양이 꽤 됩니다. 꽤. 그래서 이 주석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국제회계 기준 안에서 실제 회계 처리하는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것도 기재하고 저것도 기재하고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K갭 안에서 있는 기업들은 적은 공시 항목이다. 그렇게까지 많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상식적으로 얘네들은 좀 큰 기업이고 일반 기업 회계는 작은 기업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셔서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어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일단 출발 좀 지우고 진행할게요. 이게 지금 제 강의가 지금 수험생이 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뭐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좀 어색한 모습을 보여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여러분들 회계가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유용한 정보의 특성이 뭐냐? 자,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용한 정보의 특성이 뭐냐?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네 이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유용한 정보의 특성이 뭐냐? 재무 정보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20페이지, 지금 이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내용을 그냥 제가 그림 하나로 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목적 적합성인데 자, 글씨는 뭐 엄청 엉망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지네요. 자, 목적 적합성 대 자, 신뢰성. 이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자, 비교 가능성 이게 하나 걸쳐 있고 이게 지금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이 걸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 제약 요인이 있어요. 포괄적 제약 요인. 제약 요인이 뭐냐면 바로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된다. 여기에 이제 중요성도 있겠죠. 중요성이. 자, 그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일단 목적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금 목적 적합성 지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 가치랑 피드백 가치는 지금 하나 묶여 있는데 지금 의미는 조금 두 개에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 뭐예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팔아요. 근데 삼성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삼성이 앞으로 더 잘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피드백 가치. 자, 피드백 가치 밑에는 여러분들 검증 써보세요. 검증. 뭐예요? 삼성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잘 팔았구나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 아시겠죠?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애초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삼성이 실적이 나왔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와서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3분기 실적 확인했어요.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대는 팔 줄 알았는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보니까 70만 대밖에 못 팔았어. 그럼 애초에 기대치를 수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시성. 당연히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재무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인데 201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해 한 해 경제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 그 시기에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뭐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 적합하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근데 여러분들 그 목적 적합성 있잖아요. 거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거를 한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외워야 되는 건 좀 두 문자를 따드릴 거예요. 두 문자. 두 문자가 뭐냐면은 두 문자. 이 두자가 그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 이게 머리 두자 이게 한자 이게 맞나요? 이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앞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쉽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가끔 이제 이렇게 두 문자를 따드릴 건데 두 문자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따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적 특성이라고 가지고 목신 그래서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 이제 목신을 알아두시고 목 안에 뭐가 있었어? 여러분은 예측가치, 자, 피드백가치는 검증이라고 있죠. 검증할 수 있는 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 그게 목적 적합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신이죠. 신뢰성. 그러면 재무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다.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표현이 충실하다는 게 뭐예요? 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가 어떤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가 예를 100억이야, 100억. 100억인데 그럼 100억 그 토지의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그래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그 100억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나타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표현의 충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확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재무 정보를 그대로 잘 표현해 줘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은 검증 가능성이 있어요. 검증 가능성. 근데 아까 우리 목적 적합성에서도 피드백 가치에 지금 검증이라고 있었죠. 제가 아까 피드백 가치를 검증이라고 있었죠. 뭐 여기도 지금 신뢰성에도 검증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돼요?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검증 가능성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검증이랑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여러 명이 측정했었을 때 결론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론이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동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무정보는 중립적이어야겠죠.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